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들으셨던 홍사원의 경제쇼 로고송과 함께 KBS 최고의 경제 유튜브 채널 경제한방의 호스트입니다. 박종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이 금리 인상을 0.5%포인트 예상했던 대로 했는데 뭐 증시도 하락세가 뭐 심상치가 않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 쭉. 이 결과로 보면은 S&P 500 지수는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한 뒤에 1.2%가 하락을 했는데 4월 동안.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 변동성인 것 같아요. S&P 500 지수가 금리 결정 당일날은 3%가 치솟아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4.2%가 떨어지면서 1.2% 하락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는 건 위험 신호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일종의 서학개미 이렇게 미국 투자하신 분들은 나스닥 지수에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금리 결정 당일날 3.2%가 올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6.3%가 빠졌습니다. 나스닥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큰 거죠. 6.3%가 빠졌다? 네, 이틀 동안. 네. 그럼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빠진 것은 코로나가 끝나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주에 관한 밸류에이션이 코로나19 상황 2년 동안에 너무 높아졌었다라는 그런 자기 반성 뭐 이런 거 투자자들의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시장 스스로가 또 일종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나스닥이 더 훨씬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니면 또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이제 좀 밸류 가치주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경기도 조금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또 어떤 뭐랄까 안전에 관한 심리 이런 것도 있나요? 일단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약간은 증시 자체가 이 조건 반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조건 반사. 파블로프의 개 실험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자꾸만 울리면 이제 개가 군침을 흘리는 모습. 이게 지금 파블로프의 개의 실험인데 그렇죠. 이게 사실 연준이 계속해서 종을 울려왔단 말입니다. 뭐냐 하면 연준에서 공개시장위원회를 열면 FOMC 회의를 열기만 하면 항상 시장에 선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연준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0.25%포인트를 금리를 인상했을 때 뭐 연준이 또 분명히 이번에도 선물을 줄 것이다. 일종의 종을 울리는 그런 느낌이한 거죠. 그래서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대체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또 일단 금리를 빅스텝이라 그래서 0.5%포인트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선물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일종의 좀 조건 반사의 현상이 최근에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 연준은 서서히 매로 변신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선물을 주는 비둘기로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계속해서 연준의 바뀐 것에 대해서 적응해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한두 번은 더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사람 대중 투자자의 심리가 거기를 못 쫓아가는 게 있네요.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 0.75%포인트와 관련해서는 그 영어로 말하면 액티블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금 그날 당일 환호하면서 확 올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딱 그거네. 무조건 선물로 해석해 보는 거죠. 일단. 선물 줄 생각이 없는데 연준은 변했거든요. 완전히 매로 변했는데 그걸 투자자들이 지금 이해하는데 그걸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매로 변했습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완전히 매로 변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물가가 잡힌다는 게 보여지면 다시 비둘기로 변하겠지만 그건 연준도 지금 모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 잡힐지 모르죠. 그 잡히는 게 눈에 보여야 다시 이제 원래 파월 의장이야 진짜 뭐 비둘기 중에 비둘기잖아요. 원래 비둘기로 돌아오는데 지표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도 확인 못한 걸 지금 시장에서 자꾸 선물로 해석하는 건 약간은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매로 변했다. 완전히 매로 변했다면은 증시의 하락 추세는 좀 길어지겠네요. 하락 추세는 몰라도 적어도 대세 상승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비둘기로 변한 것이 다시 확인되는 그 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우리 아까 나스닥이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설왕설래 한번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 20년 전에 뭐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정도입니까?
이 닷컴 버블하고 비교하기에 아주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쉴러 PE, 쉴러 우리말로 하면 쉴러 퍼라고 해야 되는데 쉴러퍼네. 미국 사람들은 퍼라고 안 하고 PE라고 하니까요. 쉴러 PE 레이쇼. 근데 이 쉴러 PE를 지금은 꼭 아셔야 되는데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쉴러 PE 치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쉴러라는 교수, 로버트 쉴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자산 가격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이죠. 사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 중에서 부동산 주가에 관심 있는 분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부동산 지수 만드는 분. 네, 이분 또 부동산 지수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언젠가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쉴러 PE 지수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주당 순이익을 보통 이제 퍼를 계산할 때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당 순이익을 10년 평균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쉴러 PE 지수가 나옵니다. 아, 10년 평균으로 다시 나누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뭐 갑자기 반도체가 엄청 팔리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 1, 2년밖에 안 가니까 10년 평균을 해버리면 이 지수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지수로 변하거든요. 저는 퍼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PE는. 근데 쉴러 PE 지수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지수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S&P 500 지수 전체를 놓고 쉴러 PE를 계산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닷컴 버블 때 이게 지수가 45까지 갔거든요. 와. 근데 이게 원래 평균은 17 정도입니다. 17. 네, 17 정도가 미국의 S&P 500 지수가 한 140년 동안 17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미국 역사상 140년 중에서 딱 4번 25를 넘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뭐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때. 좀 무시무시하죠. 여기서 나오니까 30이었습니다. 30. 네, 그리고 닷컴 버블 45. 그러니까 미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닷컴 버블 만한 진짜 버블은 없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26이었습니다. 26. 자, 이게 세 번째 25를 넘었던 거고요. 25를 지금 넘었습니다. 얼마까지 갔었냐? 38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갔네. 닷컴 버블이 제외하면 가장 높았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또 제가 계산을 해왔죠. 보니까 계산이 아니라 그 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32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쉴러 PE 지수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도 32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공황보다 높은 수준이라. 지금 S&P 말씀하시는 거죠? 네. S&P 500 지수의 쉴러 PE 지수입니다. S&P 500으로 항상 계산하거든요. 대충. 그러면 17에서 32면 거의 절반이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진짜 두려운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얘기하자면 일단 닷컴 버블에 비교하자면 45까지 갔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 이제 뭐 이번도 버블이라고 불러야죠. 왜냐하면 이게 쉴러 PE 지수가 25를 넘으면 그건 뭐 미국 역사에 140년 동안 4번밖에 없었으니까 이걸 버블로 안 부르면 버블이 뭡니까? 그렇죠. 이거 버블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 버블의 강도는 닷컴 버블이 45여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였고요. 요번에는 38까지밖에 안 갔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32니까 조정을 상당히 받았다는 건 분명히 좋은 점입니다. 근데 여전히 불안한 점은 뭐냐면 금리가 사실은 그동안 어땠었냐면 2020년 7월 달에 그때 10년 만기 국채 금리 이게 시장 금리 보통 지표로 많이 쓰잖아요. 미국 금리로. 근데 그때 0.5%였어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근데 지금 이게 3.1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변한 거냐면 6배나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쉴러 PE가 아무리 높아도 미국의 이제 수많은 이제 저명한 투자자들이 금리가 낮았으니까. 네, 금리가 낮았으니까 투자할 게 없어요. 네, 38이라도 다른 거 투자할 게 없지 않냐? 그럼 국채 사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논리를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사실상 이제 정상 범위 내로 점점 접어들었고요. 자칫하면 이게 오버슈팅이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 점에서는 쉴러 PE가 32나 된다는 건 약간은 불안한 상황. 그래서 닷컴 버블하고 비교했을 때 버블의 강도는 낮지만 경제적 환경은 조금 더 나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래서 장군멍군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업 이익이 P라는 게 이제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이기 때문에 주가에 비해서 어닝이 고평가가 이제까지 됐다면 어닝이 그 고평가에 맞게 좀 이익이 기업 이익이 많이 올라와 줘야 되겠죠. 네네, 그렇죠. 근데 단기간에 그렇게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 10년 평균이란 말입니다. 쉴러 PE는. 그러니까 10년 평균을 올리려면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32는 역사적 평균인 17까지 언제 내려갈까 약간 걱정은 돼요. 정상금리가 됐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미국의 이제 저명한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정상 P 수준, 실러 P 수준으로 혹시 떨어지게 되면 조정이 좀 크게 오지 않을까 이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아마 저처럼 실러 P를 자주 보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최강시사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 네. 봐주시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늦게 사람이 인지를 하잖아요. 네. 계속 제롬 파월도 뭐 비둘기 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경제 상황은 또 꼭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미국이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랄지 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사실 가장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는요. 달러 패권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달러 패권이 흔들고 있다. 네. 예.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인데 예. 뭐 미국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최근에 패권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가 자꾸만 위안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거든요. 예. 하이 우리가 뭐 꼭 반드시 달러로만 거래하란 법 있냐? 이러면서 자꾸만 위안화로 가격도 표시하고 위안화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위협적인 발언을 살살살살 미국 언론에다가 사우디 왕가가 흘립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요. 미국 스스로 약간 자초한 측면도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달러와 자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그랬죠. 이 돈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겠다. 정말 통쾌하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조치가 미국에서 엄청난 논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한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제재나 다름이 없다. 그 이유는 그러면 제3세계나 혹은 언제든 미국하고 척을 질 수 있는 나라에서 그러면 달러로 재산을 모아두겠냐 누가. 예. 뭐 그러면 그 나라의 뭐 국고를 뭐하러 달러로 보관을 해두겠느냐. 이렇게 되면 달러의 패권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미국 내에서의 학자들이 엄청나게 성토하는 조치거든요. 그렇죠. 예. 이 통쾌한 측면만 있지 사실 미국의 전략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패권이 약간 균열이 갔어요. 어떤 상태냐면 댐이 있다. 아주 튼튼한 댐이 있지만 거기에 아주 작은 금이 간 겁니다. 물론 이걸로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도 이거 굉장히 잘 알거든요. 예.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또 뭐 나쁘게 말하면 조금만 흔들리면 지금 뭐 달러를 뭐 갖고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금으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이장이란 말이죠. 오직 미국에 대한 신뢰로 유지되는 이 달러 패권 이걸 지금 만약에 미국이 지키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지키려고 한다면 네. 어떤 방법이 계속 뭐 빌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뿌려서 네, 달러를 각국이 전부 다 이제 국고로 어쩔 수 없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편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을 써야겠죠. 그 뭐 작은 방법은 뭐냐면 작은 수단으로는 자꾸만 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긴축을 하면 달러가 자꾸만 귀해지겠죠. 그럼 달러가 귀해지면 항상 이런 자산을 오히려 역으로 서로 지금 달러를 구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조치는 뭐냐면 몇 개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1998년에 동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에 일어났던 현상인데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때 이후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달러를 구하는데 진짜 혈안이 됐어요. 우리가 뭐 경험을 했죠. 네, 우리도 경험했죠. 그 뒤로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나라가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를 외환 보유고를 얼마로 쌓아뒀느냐, 특히 그렇죠. 달러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로 우리나라의 안전성을 평가한 적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동아시아 외환 위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방법은 이머징 국가들이 몇 개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달러 스마일 같기도 하고, 네, 글로벌 맞습니다. 경제가 아주 불안하고 이러면 오히려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달러 스마일이라는 용어도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좋은 지점은 뭐냐면 이머징 국가 몇 개만 딱 무너지고 그만두는 건데 그렇지. 그렇게 딱 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풍기를 못 일으켜도 문제인 거고 그러면 달러 패권이 분명히 이번에 금이 간 게 점점 더 구멍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풍기는 반드시 일으켜야 되는데 묘하게 이머징 국가 몇 개만 무너져야 되는데 꼭 그게 또 하필이면 선진국 몇 개까지 무너뜨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교묘한 줄타기를 요번에 1, 2년 내에 해내지 않는다면 달러 패권. 최근에 아세요? 이스라엘이 위안화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거? 그래요? 네. 이스라엘도?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절대 우방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달러 대신 위안화를 더 훨씬 늘려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것도 지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미국에서 약간 이야기가 있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중국과는 뭐 과거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네. 트럼프 이전의 관계는 아니란 말이죠. 미국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많지 않죠. 긴축 외에 특별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호황이 끝나고 불황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그런 예상을 하면서 조금 좀 경제 참여자들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대비는 약간 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씩. 네. 예. 재밌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BS 박종훈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